자,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젯밤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채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보다 하루가 앞서서 어젯밤 기습 발사를 한 겁니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날씨 때문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먼저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기상의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선택할 때는 기술적인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항상 고려되는데요. 예.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서 기상이 안 좋다 보면은 발사를 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북한이 그다음 요소,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을 타겟으로 해서 그 기간 중에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예고한 것으로는 12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길게 설정을 했는데 네.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다음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 기간 중에 쏘겠다. 그렇다면은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안 좋다면은 앞당겨서 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날씨의 원인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한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이 발사에 앞서서 사전 정황이 어떤 것들이 좀 포착이 된 게 있는지 좀 상황을 좀 먼저 이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차 발사 때부터 3차 발사는 예고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발사는 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이 지난주부터 이 서해 발사장 인근에 일대 고위급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게 또 이런 발사를 위해서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또 설치를 하는 게 지켜보고 있어서 합참이 이제 이거 POI라고 하는데요. 네. 관심 지역으로 좀 설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까 날씨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합참이 보기에는 이 북한이 발표했던 시기 중에 예.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정도만 날씨적으로 봤을 때 발사가 가능한 날짜라고 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을 북한이 이 화성 17형 발사를 기념한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을 하겠다고 이달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일로 미사일 공업절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을 전후해서 좀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네. 막상 18일 좀 잠잠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2차 발사 이후에 북한이 이제 IMO가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니까 되게 많이 이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거 이렇게 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 이렇게 유사한 시기에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어제 북한이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명의로 또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오는 30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미성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규탄을 했습니다. 이게 우주 군사화 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한미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주에서 감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위적으로 우주 개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미의 책임을 돌리면서 어제 발사를 위해서 좀 책임을 돌렸다 이게 그런 걸 예고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발사는 됐고 지금 북한이요 만리경 1호죠. 이 발사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거죠. 성공은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발표는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1, 2차 발사 때도 정말 이례적으로 북한이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예. 이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그때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궤도에 올랐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정찰 위상 만리경 1호를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705초, 그러니까 10여 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상 비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채림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자, 우리 정부는요 아직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지금 평가 중이다. 지금까지 제가 올라올 때까지는 미국도 평가 중이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말대로 이번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신창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일단은 북한의 주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정말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예. 그런 것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정부나 미국도 그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뭐 그때는 뭐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안 하고 다른 위성, 민간 위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뭐 가끔 음악 정도의 송수신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된 위성은 한 번도 북한이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도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시점에 일관되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2바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 바퀴를 돌았을 정도가 됐는데 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그리고 북한과의 그러한 신호 정보가 제대로 오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내용인 거죠. 저희가 지난 5월에 북한이 1차 발사했을 때 회수한 걸 보면은 군사정찰 위성이라면 사실은 해상도가 적어도 1m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당시에 북한의 그런 성능을 보면 그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합참이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미 발표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정말로 이번에 뭐 북한은 당연히 성공했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그것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 저희가 보다 면밀히 봐야 될 겁니다. 네네.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 하면 예. 아마 서울 상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기지 상공을 촬영한 사진을 예. 공개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고 한국을 위협하려고 할 것인데 아마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뭐 정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차관님, 그 위성은 그럴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 궤도에 올린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궤도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차별화 이렇게 시킬게요. 예전에는 광명성이 위성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것은 궤도에 진입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게 더 크고 군사정찰 위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든가 궤도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적인 진전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 2차 실패를 거듭해서 이번에 3차에 궤도에 올린 것만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다. 다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아까 이채림 기자가 설명을 참 잘해줬는데 뭐 북한도 위성을 발사하는데 우리도 위성을 발사하는데 왜 북한만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게 북한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뭡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 발사도 금지된 겁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위성을 띄어올리는 저 발사체, 천리마라는 그 발사체 자체가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진일보됐다. 이게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확실한 구분, 핵 개발로 인해서 북한은 그러한 민간 위성 발사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위성 발사가 곧 ICBM 추진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저기 차관님께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빠른 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했다, 2차 했다, 3차 잠깐 멈췄던 것 같은데 다시 또 3차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북한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까요? 운영 방식이 네. 민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핵무력 건설에
올인, 네.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자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요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20년 북한의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다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그리고 정찰위성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은 북한 경제 상황, 뭐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발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핵심 관점이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나 거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예. 기술적인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루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에서 얻는 이득이 있는가 예. 그거는 저희가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만큼 김정은이 정찰위성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만큼 또 이 정찰위성이 갖는 군사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찰 위성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위성을 쌓아 올릴 정도로 로켓의 추진체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5월에 1차 위성 발사 때랑 2, 3차 위성 발사 때랑 궤도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 또 이유는 뭔지 이채림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 발사 때요. 이때 이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를 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디에 추락을 했냐면 이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군이 이거를 인양 작업에 나서가지고 일부 인양해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네. 이 부분도 이걸 인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발사 때부터 약간 서쪽으로 이 북한이 발사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게 합참의 평가에 따르면은 네네. 방향을 조금만 튼다고 해도 폭발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틀었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1차 발사 때 이 발사체를 인양했던 거 그거를 굉장히 좀 의식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차 때도 당연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때도 군이 이제 인양 작업에 나섰었는데 이게 예. 중국 공해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양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인양을 해서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1차, 2차 때와 3차 때는 이제 러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기술 이전이 있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락이 됐다면 인양해서 기술적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것 때문에 서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한 달 넘게 지금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위원장 어제 이제 발사 현장을 참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글쎄요, 이걸 참관하고 했다? 지금 정치 상황 또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튼 이 핵무력 건설이라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최대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잠행을 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구나 이번에는 북한 스스로 성공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업적을 과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또 다른 각도에서는 지금 북한 경제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로 여전히 핵무력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자,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영국에서 NSC를 주재를 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채린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이제 NSC를 영국에서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네. 근데 영국에는 조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김태우 1차장이 있었고요. 네.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NSC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합참 의장의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군사 정찰 위성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 또 ICBM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현실에 옮기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조치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걸 우리 국민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NSC가 성명을 내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일부 무력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걸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시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NSC 상임위의 입장문은요. 이번 발사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예.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 없다. 9.19 군사 합의에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이건 이제 국내법상으로 합법하다. 뭐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상황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서야 하는지 지금 NSC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차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채린 기자가 잘 설명했어요. 예. 항상 이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이 있을 때 저희가 점검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거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잘 포착했느냐,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는 없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했을 텐데요. 네네. 나오는 보도를 보면 우리 합참이 그런 것을 잘 대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국 공조 방안을 논의해요. 일단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기 예.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고 주변국과의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인적 제재라든가 기타 사항을 또 앞으로 논의하는 기본 골격 정도가 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이 조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잘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9.19 일부 조항에 대한 그 효력 정지 조치, 그다음에 대북 제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이 발사를 상황을 보면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에 올렸습니다만 1차 발사가 5월에 있었고 8월에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10월에 발사를 예고했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에 3차 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 만에 기술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오다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이 사실 이해가지 않는데 결국 이렇다면 6개월 만에 짧게 이루어졌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하고 기술 이전, 이거 자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신 차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군사 정찰 위성 이거를 완성하는 게 이 북한이 이제 5대 군사 중점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처음 발표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 4월에 이게 거의 완성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4월에 이제 완성돼 간다고 언급을 하고 5월에 첫 발사를 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분명히 개발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적인 이 약점을 오히려 개발을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이런 약점이 노출됐을 때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거를 6개월 만에 다 완성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합참도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할 쉽지 않다. 거다. 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꼭 러시아가 넘겨주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북한이 뭐 다른 국가에서 밀수를 하거나 아니면 해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킹을 통해서 좀 얻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러시아든지 국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대표부라든지 예. 유학생이 정보 수집을 해서 이 기술을 넘겨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 합참이 과학계에도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과학계에서도 이거를 좀 기술을 이렇게 빨리 개발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모두 추정이긴 하지만은 예. 결국에는 이 북한이 무기를 넘겨준 대가로 기술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이채림 기자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글쎄요, 그 짧은 기간에 그 고도의 기술을 이뤄냈다, 자체적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사실 이런 첨단 기술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좀 나눠서 구분할 건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이렇게 인공위성, 군사정찰위성 같은 것을 쏘아올리는 기술은요,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온 거죠. 예. 그러다가 뭐 광명성이라는 제대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미 그것은 효력이 상실돼서 네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쏘아올린 적도 있고요. 네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군사정찰 위성을 갖다가 새롭게 쏘아올리는 것은 예. 더 좋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으로서 짧은 기간에 이것을 완성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건데 지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교류가 포착됐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이전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은 위성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시사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 극동 지역,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갔을 때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지를 방문한 거, 맞아요. 그 아마 화면도 있을 있을 텐데 거예요. 예. 그것도 역시 결국에는 위성 협력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아직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사된 것에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자세 제어 기술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자세 제어. 궤도를 약간 수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부족하면 결국 실패, 폭발하거나 예. 그런 경우로 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협력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가 이 위성 발사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북러 간에 다양한 기술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은 한국에게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보다 거시적인 협력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기술 이전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러북 간에 더 심각한 또 기술 이전 또 기술 협력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 9월에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운반 로켓 조립 및 시험 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소유주 이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 로켓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과 조립 및 발사 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자, 조선중앙TV의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보에는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장관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우리를 들여다보는.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완성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눈까지 생긴다면 그러한 북한의 공격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된다. 동시에 우리 군의 기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은요. 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어느 정도 핵무기가 갖춰졌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현대전에서 이러한 정찰, 감시 정찰 능력은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과거에 뭐 우리 흔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군은 육군, 해군, 공군 뭐 예.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요즘에는 사이버, 우주 예. 이쪽과 함께 다영역 작전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다영역 작전을 할 수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한다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필수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